며칠 후 도착한 택배 안에는 손바느질 파우치와 떨리는 글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내 울음이 내 심장을 찢었단다.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엄마 손에서 널 빼앗아 간 거야. 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30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한 엄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나한테 말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혼자 아파했어요? 한 땀 한 땀 꿰맨 파우치를 가슴에 안으며 소연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창신동 낡은 공장 건물 뒤편에서 67세의 윤정자가 헌 옷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옷가지를 하나씩 들춰보며 입을 만한 것을 골라내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낡은 패딩 하나를 발견한 정자는 지퍼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죠. 한 땀 한 땀 꿰맨 게 이 꼴이네. 인생이 실밥처럼 풀려버렸지. 정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패딩의 지퍼를 만져보았습니다. 지퍼 하나쯤은 고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한때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봉사의 손이었으니까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정자는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하루에 100벌도 넘는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백화점 진열대를 채웠고 명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입었죠. 당시 정자의 월급은 꽤 괜찮았습니다. 남편 박철수도 작은 봉제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어요. 청량리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셋이 살았죠. 딸 소연이 태어나고 그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정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소연의 옷을 직접 만들어주곤 했어요. 분홍색 원피스, 노란색 점퍼, 토끼 무늬가 그려진 치마까지. 소연은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예뻐? 우리 소연이가 제일 예쁘지. 그 시절이 정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98년 IMF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정자가 일하던 공장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월급이 끊겼고 밀린 임금도 받지 못했죠. 남편 철수가 운영하던 하청업체도 연쇄 부도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발주가 끊기자 철수의 공장도 문을 닫았고 보증을 섰던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었지만 나중에는 사채까지 손을 댔죠. 매일 아침 대부업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렸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다른 봉제 공장을 찾아 헤맸지만 IMF 이후 공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가 사라졌습니다. 전날 밤 미안해, 정자야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자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빚 때문에 도망간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강 다리 밑, 쪽방촌, 고시원까지 찾아다녔지만 철수는 어디에도 없었죠. 남은 건 당시 6살이었던 딸 소연과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정자와 소연은 거리로 내몰렸어요. 찜질방을 전전하며 겨우 잠자리를 해결했습니다. 정자는 낮에는 폐지를 주었고 밤에는 편의점 앞에서 남은 도시락을 얻어먹었죠.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그런 생활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소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탈진한 거였어요. 소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몸은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죠. 선생님, 제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하지만 응급실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먼저 수납을 해주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자의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병원은 돈 없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공공병원을 찾아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정자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소연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면 차라리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며칠 뒤 정자는 소연의 손을 잡고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소연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우리 어디가? 소연아. 엄마가 잠깐, 정말 잠깐만 다녀올게. 여기 선생님들이 밥 주시고 재워주실 거야. 엄마도 같이 있어. 아니야, 엄마는 일하러 가야 해. 정자는 소연을 고아원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챘어요. 아이는 정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싫어. 같이 가. 소연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삼키며 몸을 돌렸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뒤돌아보면 아이를 다시 안게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걸음을 옮겼죠. 소연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정자의 귓가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자의 삶은 바닥 그 자체였어요.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폐지를 줍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살. 가끔 봉제 일을 해보려 했지만 나이든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정자의 손은 여전히 옷감의 결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정자를 기억하지 않았죠. 밤마다 꿈속에서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6살 그대로의 모습으로 손을 뻗으며 울던 아이의 얼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세상이 엄마한테서 너를 빼앗아 간 거야. 정자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유통기한 임박한 삼각김밥을 내밀었고 정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김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 때 벽면에 걸린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그룹 손녀 김소연 씨의 결혼 소식입니다. 오는 토요일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제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결혼식에는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비춰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어요. 정자는 김밥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죠. 신부 김소연 33세. 정자의 손에서 김밥이 떨어졌습니다. 김소연. 그 이름은 정자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정자의 딸이라면 지금 36살. 화면 속 여성과 비슷한 나이였죠. 이름이 같네. 설마.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TV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어요. 하지만 화면은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소연이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소연이가 재벌 손녀일 리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정자는 떨어진 김밥을 주워 담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정자는 노숙자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구석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떠올린 건 소연의 얼굴이었습니다. 6살 때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날 밤 정자는 노숙자 쉼터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TV에서 본 신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김소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봉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은 30년 전 동대문 공장에서 쓰던 것이었어요. 천은 여기저기 헤어졌고 지퍼도 반쯤 고장났지만 정자는 이 가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들이 소연과 연결된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건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맨 앞줄 가운데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꼬마가 활짝 웃고 있었죠. 정자가 직접 만들어준 원피스였습니다. 우리 소연이. 정자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둥근 눈망울, 보조개가 패인 볼, 단발머리.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사진 뒷면에는 정자의 손글씨로 소연이 5살 97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꺼낸 건 예방접종 수첩이었습니다. 초록색 표지의 낡은 수첩은 페이지마다 접종 기록이 빼곡했어요. BCG, 소아마비, DPT. 정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매 접종마다 소연이 울던 모습이 떠올랐죠. 주사를 맞고 울던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 소연이 씩씩하네라고 달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호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윤정자 아동 윤소연 생년월일 1992년 3월 15일.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아, 넌 지금 36이 됐구나. 엄마는 내가 자라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풀었어요. 안에는 작은 아기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실로 엮은 팔찌였고 가운데 하얀 구슬에 소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정자가 직접 만들어준 팔찌였습니다. 정자는 팔찌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구슬 하나는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이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자는 팔찌를 가슴에 꼭 안았죠. 소연아, 혹시 내가 맞다면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TV에서 본 신부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재벌 손녀라는 게 걸렸어요. 고아원에 맡긴 아이가 어떻게 재벌 집안의 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입양됐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좋은 집안에 입양돼서 행복하게 자랐다면. 정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저 혹시 모를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쉼터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낡은 옷을 털어냈어요.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다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죠. 게시판에는 각종 구인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전단지, 배포, 청소일. 대부분 힘든 육체 노동이었어요. 정자는 무심코 전단지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죠. 호텔 웨딩홀 꽃장식, 아르바이트 모집. 정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근무일 이번 주 토요일 근무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웨딩홀 업무 웨딩홀 꽃장식 보조 및 정리 시급 1만 원 식사 제공 연락처 토요일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바로 어제 TV에서 본 그 결혼식 장소였어요. 김소연이 결혼식을 올리는 바로 그 호텔이었죠. 정자의 손이 저절로 전단지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닿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래, 하늘이 나한테 한 번은 기회를 주는구나.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설령 다른 사람이라 해도 같은 이름을 가진 신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르바이트 지원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이름이랑 나이 말씀해 주세요. 정자는 침을 삼켰습니다. 윤정자입니다. 67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나이 때문에 거절당할 거라고 정자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의외로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까지 호텔 직원 출입구로 오시면 됩니다. 편한 복장의 앞치마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그래, 이게 희망이라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정자는 쉼터로 돌아와 옷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빨래를 했어요. 비누로 때를 벗기고 물에 헹구고 옷걸이에 걸어 말렸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자는 다시 한번 아기 팔찌를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팔찌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소연아, 엄마가 간다. 내가 맞든 아니든 엄마는 꼭 가볼 거야. 그날 밤 정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연이 웃고 있었어요. 6살의 모습이 아니라 환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른의 모습으로. 정자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오기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정자는 그 사흘 동안 매일 옷을 다듬고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자입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딸을 마주칠지도 모를 그 순간을 위해. 토요일 아침 정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쉼터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며칠 전 빨아둔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면바지와 흰색 티셔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나름 단정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죠. 허연 머리카락이 성성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아기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주머니를 만지며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윤정자. 그냥 일하러 가는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내 소연이가 맞다면 그 애를 보면 알 수 있을까? 30년이 지났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정자는 지하철역에서 나와 호텔을 올려다보았어요.
높이 솟은 건물, 반짝이는 유리창, 화려한 입구. 이런 곳은 평생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주눅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옮겼죠. 정문이 아니라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뒷문에는 이미 몇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자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은 없었죠. 정자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8시 정각 한 여성 직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웨딩홀 꽃장식 보조로 오신 분들이죠?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일행은 직원을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카펫은 발을 푹신하게 감싸주었어요. 정자는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직원은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짐 맡기시고 검은색 앞치마 두르고 나오세요. 일은 주방에서 꽃잎 정리하고 식장 꽃장식 보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정자는 검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앞치마를 매는 손길이 익숙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도 늘 앞치마를 했었죠. 거울을 보니 낡은 옷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한때는 젊었는데.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주방에는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 분홍색 작약, 카네이션, 안개꽃. 정자는 장미 꽃잎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을 만지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꽃잎이 손끝에 닿자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소연이 결혼식에 이런 예쁜 꽃들이 있겠지. 행복하겠다. 정자는 꽃잎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식장으로 꽃 옮겨야 해요. 따라오세요. 정자는 꽃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이제 곧 식장에 도착하면 신부를 볼 수 있을 거였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렸습니다. 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식장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통로 양쪽에는 하얀 꽃이 가득했어요. 앞쪽 단상에는 신랑 신부가 서 있었고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주방 쪽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구석에 섰습니다. 여기서는 식장 전체가 보였어요. 신부가 보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죠. 환하게 웃는 얼굴, 긴 머리, 우아한 자태.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부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소연이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어요. 신부가 웃을 때마다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정자는 그 보조개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연이도 보조개가 있었는데 직원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단상 옆에 꽃 좀 정리해 주세요. 정자는 꽃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부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10m, 5m, 3m. 이제 신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자는 단상 옆에 무릎을 꿇고 꽃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꽃잎이 자꾸 떨어졌죠. 신부는 바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꽃만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신부가 팔을 들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신부의 왼쪽 팔목, 손목 안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이는 약 3cm 정도. 희미하지만 분명한 상처 자국이었죠. 정자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그 흉터를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4살 때였어요. 부엌에서 놀다가 과도에 손목을 베었죠. 피가 많이 났고 정자는 급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5바늘을 꿰맸어요. 의사는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정자는 그날 밤 소연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잘 못 봤어. 소연이는 엄마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아프지 않아. 그 작은 손이 정자의 등을 두드리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흉터. 내 손이 기억하고 있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장미 꽃잎 위로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저 신부가 바로 자신의 딸 소연이었던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딸. 이제는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는 딸. 정자는 신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빛나는 미소, 따뜻한 시선들. 이 모든 게 소연이의 것이었죠. 소연아, 행복하구나. 그거면 됐다. 정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봤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자신 같은 거지 엄마가 나타나서 딸의 인생을 망칠 순 없었죠. 정자는 꽃바구니를 놓고 몰래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주방 쪽 문으로 향하는 정자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딸을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정자는 문 손잡이를 잡았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정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신부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정자가 아니라 정자의 주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삐져나와 있었죠. 분홍색 실, 아기 팔찌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신부가 다가오려는 순간 리허설 담당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신부님, 이제 부케 토스 리허설 해야 합니다.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주방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정자는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속 팔찌를 꺼내보니 실한 가닥이 풀려 있었습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자는 팔찌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1시간쯤 지나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뜨고 식장은 본 행사를 위해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꽃잎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조용히 일만 하면 됐어요. 아무도 자신을 눈여겨보지 않는 게 다행이었죠. 그런데 식장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냄새 안 나요?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사람 많은데 무슨 냄새가? 정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꽃잎을 정리했어요. 저기 저 아줌마 좀 보세요. 옷도 낡고. 혹시 노숙자 아니에요?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성은 식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우리 조카 결혼식인데 분위기 망치게 생겼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 정자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꽃만 정리하러 왔어요. 금방 나갈게요.
정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딸의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죠. 정자는 꽃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딸그락. 정자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죠. 주방 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신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몸을 돌렸어요. 신부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 팔찌. 분홍색 실로 엮인 팔찌가 신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죠.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신부에게 집중됐어요. 신부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운데 하얀 구슬에 새겨진 글씨를 읽는 순간 신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 이건 제 이름이에요.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그게 뭐니? 신부는 팔찌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런 팔찌 처음 봐요. 어머니의 얼굴도 굳어졌죠. 어디서 나온 거야? 모든 시선이 정자에게 향했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팔찌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야 했는데 제대로 넣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정자는 허둥지둥 팔찌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신부가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아주머니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신부의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팔찌 어디서 났어요? 혹시 훔친 거 아니에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딸에게 만들어준 팔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 버린 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신부는 팔찌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팔찌,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실이 다 바랬어요. 신부의 손가락이 소연이라는 글씨를 따라갔죠. 그 순간 신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삼켰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신부의 양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연아, 괜한 오해하지 마. 그냥 이름이 같은 거겠지. 하지만 신부는 팔찌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방해가 됐네요. 팔찌는 제 딸 거예요. 그애. 정자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애. 저 아이가 맞아요.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자를 쳐다보았어요. 신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못 키워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때 6살이었죠. 이 팔찌는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고아원? 설마. 신부의 양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소연이는 대한그룹 회장님 손녀예요. 정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거지 엄마가 재벌 손녀의 친엄마라니. 누가 믿겠어요. 신부는 팔찌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신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노부인,
신부의 외할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저 여자 말 듣지 마라. 하지만 신부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제 친엄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너는 입양됐다. 친엄마는 가난한 여자였어. 너를 버렸지. 정자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빼앗긴 거였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고. 신부는 팔찌를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정말 제 친엄마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식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자는 그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이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식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신부 소연은 아기 팔찌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신랑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신부의 외할머니는 정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비를 불러요. 저 여자 당장 내보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비 2명이 다가와 정자의 팔을 잡았어요. 정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딸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소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자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들이 정자를 끌고 식장 밖으로 나갔죠. 복도로 나온 정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30년 만에 딸을 만났지만 딸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정자는 소연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저 낯선 거지일 뿐이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정자는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한편 식장 안에서는 응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당황했고 신부 측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소연의 외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소연이 인생이 망가져선 안 돼요. 하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아기 팔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홍색 실 바랜 구슬, 소연이라는 글씨. 이 작은 팔찌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가 소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우리가 너의 진짜 가족이야. 너를 사랑으로 키운 사람들이 진짜 부모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결혼식 전날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외할머니의 방을 찾아갔었죠.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었습니다. 할머니, 제 친엄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내 친엄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에게는 없는 사람이지.
그래도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난한 여자였어. 우리 집안을 망칠 뻔한 여자야. 가난은 죄야, 소연아. 그 여자는 너를 제대로 키울 능력도 없었어. 그래서 너를 버렸지. 버렸다고요? 그래, 버렸어. 고아원 앞에 놓고 도망갔지. 우리가 아니었으면 넌 어떻게 됐겠어? 우리가 너를 입양해서 이렇게 키운 거야. 대학도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소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제 친엄마잖아요. 친엄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연아, 피만 나눴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엄마는 널 키운 사람이야. 너를 사랑으로 돌본 사람이지. 그 여자는 내 인생에 필요 없어. 소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식 당일 그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소연은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식장에서 나온 소연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빛나는 액세서리.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팔찌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죠. 친구 하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잘 모르겠어. 뭐가 진짜인지. 너는 김소연이야. 대한그룹 손녀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야.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은 그냥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팔찌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팔찌를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져. 사랑이 담겨 있어. 1시간 뒤 결혼식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은 자리를 채웠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소연은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단상에 선 소연은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까 본 그 여인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눈물 어린 눈빛, 미안해라고 외치던 목소리.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부부가 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소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소연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입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밤이 되어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소연은 신랑과 함께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랑이 물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많이 놀랐지? 괜찮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주머니 속 아기 팔찌는 계속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 작은 팔찌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그 여인도 이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소연은 아기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소연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떠오른 기사 제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한그룹 손녀 결혼식 소동. 친모 등장 파문. 누군가 어제 식장에서 찍은 영상이 SNS에 퍼진 거였습니다. 정자가 무릎 꿇고 있는 장면,
경비에게 끌려나가는 장면, 눈물 흘리며 미안해라고 외치는 장면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벌 손녀의 친엄마가 노숙자라니 가난한 엄마가 딸 버렸다가 재벌 됐다고 찾아온 거 아냐? 돈 노리고 온 거 아닐까? 악의적인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기사는 정자를 비난했고 어떤 기사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신랑이 소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곧 잊힐 거야. 하지만 소연은 그럴 수 없었어요. 주머니 속 아기 팔찌가 계속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소연의 외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소연아,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 다 됐구나.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고. 할머니, 그 사람 정말 제 친엄마가 맞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그 여자는 너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 우리가 너를 입양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거리에서 살고 있었지. 너한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우리가 데려온 거야. 그럼 그때 몇 살이었어요? 6살이었어. 고아원에 있던 너를 우리가 찾아냈지. 내 출생 기록을 보고 조사를 했어. 친엄마는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고, 우리는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 소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친엄마가 저를 찾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 지났잖니. 그 여자도 널 잊었을 줄 알았어. 근데 나타나다니. 참 집요하더구나. 집요한 게 아니라 그리운 거 아니었을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 여자 생각은 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거야. 가난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 할머니가 나간 뒤 소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친엄마는 3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결혼식장까지 찾아온 걸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신혼여행을 미뤘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택배가 하나 도착했죠.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작은 박스였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에게 윤정자 드림.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바느질로 만든 작은 파우치가 나왔어요. 천은 낡았지만 바느질은 정교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맨 흔적이 역력했죠. 파우치 위에는 작은 토끼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삐뚤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이 편지를 내가 읽어줄지 모르겠구나. 아마 찢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엄마는 써야겠어.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날 고아원 앞에서 내 울음이 내 심장을 찢었단다. 너는 엄마 옷을 붙잡고 울부짖었지. 엄마, 가지마.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어. 뒤돌아보면 너를 다시 안을 것 같아서.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세상이 엄마 손에서 널 빼앗아 간 거야. 그때 엄마는 일자리도 집도 돈도 없었어. 너는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지. 엄마가 널 데리고 있으면
너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아플 때 치료도 못 받을 거였어. 차라리 좋은 곳에 맡기면 너는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야. 하지만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평생 확신하지 못했단다. 30년 동안 엄마는 매일 밤 너를 떠올렸어. 소연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 생각만 하며 살았어. TV에서 내 결혼 소식을 봤을 때 엄마는 울었어.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랐구나. 좋은 집안에 입양돼서 사랑받으며 컸구나. 엄마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어. 결혼식장에 간 건 그냥 멀리서라도 너를 보고 싶었어.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엄마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았거든. 그런데 팔찌를 떨어뜨리고 말았지. 소연아,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이제 엄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너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할게. 멀리서 항상 너를 사랑하마. 이 파우치는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내 작은 옷가지를 담아두려고 만든 거였어. 이제 너한테 돌려주고 싶구나. 행복해라, 우리 소연아. 엄마는 그거면 충분해.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편지가 끝나는 부분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한 엄마의 마음이 편지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죠.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나한테 말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혼자 아파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파우치를 만지며 소연은 한 땀 한 땀 꿰맨 바느질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을 만들 때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소연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소연은 편지와 파우치를 꼭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엄마의 삶, 그 고통과 사랑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양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양어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는 존중할게.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친엄마를 만나고 싶다면 그것도 내 선택이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양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야. 너는 내 뿌리를 알 권리가 있어. 우리는 너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너를 낳아준 사람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 사랑도 소중한 거잖니. 소연은 양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나도 알아, 소연아. 다음 날 소연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사연 속 진실이라는 코너로 유명했죠. 청취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에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듀서는 소연의 사연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많은 분들께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뒤로 잡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소연은 무엇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편지를 꺼내 읽으며 준비했죠.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방송 당일 소연은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테이블 하나, 마이크 2개,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조정실. 진행자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정실에서 신호가 들어왔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 결혼식 소동으로 화제가 된 대한그룹 손녀 김소연 씨입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먼저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이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친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그분. 저는 그분을 거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과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편지를 받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 친엄마는 30년 전 IMF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일자리도 집도 남편도. 6살이었던 저를 데리고 거리로 내몰렸죠. 제가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아원에 저를 맡긴 겁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엄마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엄마 손에서 너를 빼앗아 갔다고. 저는 그 말을 읽고 울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어요.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아이가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집에서 쫓겨나죠. 제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가난했을 뿐입니다. 방송국 유리창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파였어요. 바로 정자였습니다. 소연은 그걸 몰랐죠. 프로듀서가 정자를 초대했던 겁니다. 정자는 유리창 너머로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고 있었죠.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집안에 입양돼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대학도 가고 좋은 사람도 만났죠. 하지만 제 친엄마는 3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저를 떠올리며 울었대요. 진행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가난했던 엄마에게 세상이 한 일을 이제는 제가 대신 바로잡고 싶습니다.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불운했을 뿐이죠. 이제라도 제가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프로듀서가 정자를 안내해 들어왔어요. 소연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정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연아. 소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크 앞에서 마주섰죠. 진행자가 조용히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애는 세상을 이긴 아이예요. 내 딸이니까요. 정자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식장에서 차갑게 대해서. 아니야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소연은 정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죠.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됐네. 정자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떨렸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울었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송국 직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듯 했죠. 정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소연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보다 키도 크고 예쁘게 잘 자랐네. 소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 돌볼게요.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엄마는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방송국을 나서며 소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세상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 엄마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자를 응원했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정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신랑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장모님, 편하게 지내세요. 정자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소연아,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소파에 앉아 손만 비비는 정자를 보며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뭔가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이제 늙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래도 엄마가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재봉이요.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봉이라. 30년도 더 됐는데 누가 엄마를 써주겠니? 소연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엄마.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강북 골목에 작은 카페를 열고 그곳에서 정자가 재봉이를 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죠. 카페에서 재봉이를요? 네, 엄마. 카페 한쪽에 재봉틀을 놓고 손님들이 와서 옷수선도 부탁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예요. 엄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는 거죠. 정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을까? 엄마는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거예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소연은 강북 창신동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정자가 예전에 일하던 동네였습니다. 가게는 골목 모퉁이에 있었고 햇살이 잘 들어왔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재봉틀을 놓을 공간을 만들었어요. 오래된 재봉틀을 구해서 닦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정자는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였어. 엄마가 공장에서 쓰던 기계.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엄마 거예요. 카페 이름은 어머니의 손으로 정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정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정자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재봉틀을 닦았어요. 한 땀 한 땀 천을 만지며 옛 감각을 되살렸죠.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바늘을 쥐는 손길은 여전히 정교했어요.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카페 벽에 특별한 문구를 걸었습니다. 나무 액자에 정성스럽게 새긴 글귀였어요. 누군가의 엄마였고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로 남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정자는 그 문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다시 가질 수 있을 줄 몰랐어.
드디어 개업하는 날 아침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정자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머, 정자 씨 맞죠? 옛날에 동대문 공장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정자는 반가워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수선할 옷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바지 단 줄이기, 지퍼 고치기, 단추 달기. 작은 일들이었지만 정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 옷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너무 커서요. 줄일 수 있을까요? 정자는 아기 옷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엄마가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재봉틀 앞에 앉은 정자는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정자에게 삶의 리듬 같았습니다. 바느질하는 정자의 얼굴은 평화로웠죠. 소연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한 땀 한 땀 꿰매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정자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뭐려. 옛날부터 하던 일이라.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보세요. 단추 하나 다는 것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시잖아요. 소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명장이에요. 정자는 딸을 보며 웃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정자와 소연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재봉틀을 닫고 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30년을 헤맸는데 이제야 집을 찾은 것 같아. 소연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있어요. 며칠 후 한 노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옷을 들고 온 분이었어요. 이거 좀 수선할 수 있을까요? 돈은 별로 없는데. 정자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잘 고쳐드릴게요.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분 만나기 힘든데. 정자는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두 노인은 잠시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천천히 바늘을 들었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골목에서는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바늘로 미안함을 꿰맸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꿰매고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 희망과 감사, 잃어버렸던 시간과 되찾은 인연.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정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이제는 치유되고 있었죠. 딸과 함께 있다는 것,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소연은 엄마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배우고 싶어요. 바느질. 정자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 네, 엄마. 엄마 손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가 쌓아온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정자는 딸의 손을 잡고 바늘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한 땀씩.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정자의 손이 소연의 손을 감싸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오고 실이 따라갔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드는 첫 작품이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해졌고 카페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정자는 딸과 함께 바느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손이 다시 살아났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을 꿰매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꿰매고 사랑을 꿰매고 새로운 시작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계속해서 움직였고 그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나고 있었죠.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